남한산성은 우리가 역사 속에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치욕의 공간으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남한산성이었던 거죠. 이렇듯 돌은 성곽을 통해서 우리 역사, 외침의 역사, 많은 전쟁의 역사와 함께 해온 우리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선생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오늘은 세상을 놀라게 한 우리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 중에 고인돌, 그리고 불국사와 석굴암, 남한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의 주제는 돌입니다. 여기 지금 고창에 있는 고인돌 유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고인돌 유적이 우리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놀라게 한 우리 문화유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다 아시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어떤 문화유산이 지정이 되는지 세계문화유산의 의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서 보호되어야 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을 지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이집트에서 대규모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홍수를 예방하고 관계 용수를 확보하고 그리고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댐을 건설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댐이 건설될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누비아 유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람세스 2세의 이 아부신베를 비롯한 많은 이집트 유적들이 수몰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집트는 이것까지 해결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는 이집트 누비아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고요.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해서 60여 개국에서 8천만 달러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 이 누비아 유적을 이사시킨 거죠. 여기에 있는 아부신베를 1000개가 넘는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의 조각이 30톤이 넘습니다. 이걸 모두 이사를 시켰습니다. 어디로요? 신전의 원래 위치보다 65m 높은 곳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사였습니다. 그렇게 이 아부신베 유적을 살려낸 거죠. 그러면서 1972년 유네스코에서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지정을 할까요? 인류 문화유산 중에서 굉장히 독창적이면서 천재적인 문화유산을 지정하기도 하고요. 인류의 교류를 보여주는 가치 있는 교류의 현장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멸된 문명의 흔적, 역사의 단계를 잘 보여주는 유적, 전통적인 주거지, 건축미를 보여주는 지역, 그리고 사건이나 신앙 등 문화와 전통과 관련된 그런 곳들, 이런 곳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고인돌 유적과 불국사 석굴암, 남한산성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인돌 유적은 2000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한반도는 고인돌 왕국이었습니다. 알고 계셨는가요? 전 세계에 많은 고인돌이 있는데 북한의 만여 기, 남한의 3만여 기, 모두 4만여 기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많은 고인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고인돌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지배자의 무덤이고 지배자의 무덤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작게는 몇 톤에서 많게는 수백 톤에 이르는 그런 고인돌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인돌을 만들려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우리 땅에 이렇게 고인돌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우리 땅에 리더가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리더가 많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피지배자들이 필요하겠죠.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땅에 고인돌이 많다는 건 우리 땅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곳에 모여서 살까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 사람이 살기에 따뜻한 기후, 그리고 농사짓기에 좋은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겠죠. 그러니 한반도 중에서도 특히 어디예요? 전라도 지역에 고인돌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땅, 특히 전라도 지역이 이 당시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땅에 있는 고인돌 유적,
어떤 곳에 고인돌 유적이 많을까요? 유네스코에서 고인돌 유적으로 지정된 곳은 강화도, 고창, 그리고 화순입니다. 이 세 곳에 고인돌이 많이 밀집해 있고 잘 보존돼 있다 해서 유네스코에서는 이 세 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강화도의 고인돌을 보면 우리가 흔히 고인돌이라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 그대로의 모습이죠. 그런데 고창과 화순의 고인돌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고창 지역의 고인돌을 보면 덮개돌은 굉장히 커진 반면에 이 기둥돌이 작아졌죠. 이런 걸 우리가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순의 고인돌은요, 큰 덮개돌이 올려져 있지만 기둥돌은 거의 없거나 작은 자갈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인돌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죠. 특히 여기 화순에 있는 고인돌, 핑메바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고인돌은 무게가 290톤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인돌을 어디서 구해왔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이 고인돌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강화도 지역의 고인돌을 우리가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창이나 화순의 고인돌을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부릅니다. 북방식, 남방식 이렇게 고인돌을 나눴다는 것은 이 고인돌이 다르기 때문에 나눴겠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눈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북방식 고인돌은 기둥돌을 세우고 덮개돌을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상에 여기에 시신과 부장품을 넣어두죠. 그러면 옆면은 막혀 있지만 앞뒤가 뚫리게 되죠. 그 앞뒤 뚫린 부분을 돌을 세워서 앞뒤도 막습니다. 그런데 양옆의 기둥돌은 땅에 고정되어 있지만 앞뒤로 세워놓은 돌은 땅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오랜 역사가 지나가는 동안 이 돌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신과 부장품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남방식 고인돌은 그 구조가 다릅니다. 남방식 고인돌은 땅을 파고 그 속에 돌을 납작하게 깔아서 일종의 돌널 무덤을 만들고요. 그 속에 시신과 부장품을 넣어두고요. 그 위에 덮개돌을 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방식 고인돌은 발굴 조사를 통해서 부장품이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고인돌을 구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북방식 고인돌을 다른 말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탁자처럼 생겼죠. 이 탁자처럼 크고 납작한 돌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까요? 이런 돌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구할 수 없으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돌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돌을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에 홈을 팝니다.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서 홈을 파죠. 그리고 그 홈에 이렇게 쐐기 박듯이 바싹 마른 나뭇가지를 박아요. 그리고 거기다 계속 물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나무가 물을 먹고 팽창하게 되겠죠. 그 팽창하는 힘이 결국 이렇게 바위를 쪼개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돌들을 보면 바위가 이렇게 쪼개어지면서 쪼개어진 흔적들이 바위에 줄무늬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깨트리는 방법을 알았던 선사시대 사람들, 생각보다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땅에서 발견되는 이런 고인돌을 보면 이렇게 지배자의 힘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고인돌이 대다수이지만 그 중에는 좀 더 특별한 고인돌도 있습니다. 고인돌에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어요. 처음에는 왜 이런 구멍을 팠을까? 뭔가 종교적인 의미일까? 아니면 불씨를 만들기 위한 것일까?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구멍들을 잘 관찰해 봤더니 이 구멍들의 모습이 별자리와 거의 흡사하더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고인돌은 연결해 보면 북두칠성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에 성혈이라 그래서 구멍을 파서 별자리 모양을 이 고인돌에 재현해 놨습니다. 이 당시의 리더들에게는 큰 책임이 있었어요. 어떤 책임요? 사람들에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때를 알려줘야 됩니다. 절기마다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 어떤 농사 단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리더들의 몫이었죠. 그래서 늘 하늘을 관찰해 냈었고 그런 결과가 이렇게 별자리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선사시대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우리 땅의 고인돌을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우리는 돌 전문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을 잘 다루면서 돌과 함께 우리 역사도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불국사와 석굴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불국사와 석굴암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장 먼저 지정이 되었습니다. 1995년이었죠.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우리가 제일 자랑하고 싶었던 문화유산이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불국사 한 번쯤은 다 가보셨죠?
불국사는 저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가을의 풍경이고요. 그리고 겨울의 모습입니다. 또 불국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석가탑과 다보탑이죠. 불국사의 전경,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이 불국사, 절의 이름 자체가 부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세워진 절입니다. 그러면 이 불국사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불국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백운교, 청운교, 그리고 연화교, 칠보교 이런 다리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계단을 통해서 절로 들어갔었죠. 이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절은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계단 아래는요? 인간 세상이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가 바로 이렇게 계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의 이름이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 다리교자를 쓰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려면 물을 건너고 구름을 건너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다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바깥으로 둘러서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들어가면 석가탑과 다보탑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웅전을 볼 수 있습니다. 대웅전 뒤로 들어서게 되면 무설전을 통과해서 저 위에 있는 관음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관음전 옆에는 비로자나 부처님 모셔져 있는 비로자나전인데요. 그 앞에는 굉장히 특별한 탑이 있어요. 근데 그 탑이 일제강점기 때 빼앗겼다가 돌려받은 굉장히 아름다운 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아미타전, 아미타 부처님 모셔져 있는 곳으로 불국사가 나뉘어집니다. 불국사의 상징과 같은 석가탑과 다보탑인데요. 석가탑과 다보탑은 굉장히 모습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석가탑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균형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보탑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독창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모습의 탑인데도 너무나 잘 어울리죠. 실제로 이 두 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 다보열애라는 부처님이 옆에서 맞다 하고 맞장구를 쳐줬다 해서 이 두 부처님을 상징한다 해서 석가탑과 다보탑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석가탑은 단순하고 다보탑은 화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탑 쪽에 있는 누각인 법령루는 이렇게 중간 부분이 화려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보탑 쪽에 있는 누각인 좌경루 같은 경우는 법명루보다 훨씬 단조로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균형미를 맞추어서 건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 불국사에서 만날 수 있는 수학과 과학적인 특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석가탑과 다보탑이 보이는데요. 이 석가탑과 다보탑은 나란히 국보 20호, 21호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국보 몇 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국보라는 것이 다 귀중하기 때문에 번호로 순서를 매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국보인 석가탑과 다보탑은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10m가 넘어요. 그런데 이 석가탑과 다보탑을 2등분해서 딱 중간에 서서 보면 성인의 키에서 고개를 이렇게 치켜들지 않고도 석가탑과 다보탑이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같은 거리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웅전과 석가탑, 다보탑이 정삼각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정삼각형의 무게중심 위치에 이렇게 석등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불국사는요,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이렇게 건축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불국사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여기는 우리 전통 가옥입니다. 우리 전통 가옥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기와입니다. 이 기와는 무게가 상당하죠. 그래서 이 기와의 무게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받쳐주는 것이 주춧돌이죠. 이 기둥을 주춧돌 없이 땅에 바로 세우게 되면 물에 의해서 이 나무로 만들어진 기둥이 썩게 됩니다. 그래서 주춧돌을 놓게 되죠. 이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서 지붕의 무게가 기와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둥이 더 튼튼해야 되고 굵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춧돌도 더 커야 되겠죠. 그렇게 주춧돌은 기와의 무게를 잘 감당하면서 이 기둥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이 주춧돌입니다. 그래서 주춧돌의 크기를 보면 그 집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춧돌보다 더 이 집을 든든히 받쳐주면서 위험 있게 보이기 위해서 기단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불국사에도 이렇게 기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단에 있는 돌들을 한번 볼까요? 위쪽에 있는 석축은 돌들이 비교적 제각각 모양이지만 가지런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역시 제각각 다른 모양들이 이렇게 기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국사의 두 가지 모양의 축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이 짜맞춘 듯한 곳에 돌들을 끼워 넣었는데 제각각 다른 모양의 돌들을 끼워 맞췄죠. 그런데 그 돌들 사이에 이렇게 못돌, 동틀돌이라는 걸 박아 넣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쐐기를 박는다는 말을 하죠. 이렇게 쐐기를 박듯이 이 돌들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못돌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축대에 보면 이렇게 자연석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돌을 놓으면서 이 돌을 자연석의 모양대로 깎아 두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랭이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연석의 모양대로 돌을 깎아 놓은 걸까요? 이 경주 지역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 전에도 지진이 있었죠. 그때도 불국사는 끄떡없었습니다. 이렇게 못돌과 그랭이 공법으로 이 기단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진과 관련된 그런 큰 충격이 있더라도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이음새가 맞아서 서로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국사의 이 축대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불국사 안에 또 다른 특징을 보면요. 여기에 있는 청운교, 백운교 아래에 이 무지개 다리, 이걸 홍해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개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쌍무지개예요. 무지개를 서양에서는 아치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의 아치형과 달리 이 불국사의 무지개 다리는 이중으로 쌍무지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몇십 년 전에 수학여행 왔던 어떤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다리 위에 돌 모양이 왜 정반대예요? 이 쌍무지개의 돌 모양이 정반대였던 겁니다. 송무지개에서는 위쪽이 넓은 사다리꼴이죠. 그런데 건무지개에서는 아래쪽이 넓은 사다리꼴인 거죠.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든 걸까요? 그제서야 이런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이런 무지개 다리를 통해서 서로 무게를 상충되게 만들어서 무지개 모양을 고정시킵니다. 그런데 중력에 의해서 이 무게가 아래로 향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게중심을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지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힘이 땅에서부터 치솟게 되겠죠. 그런 것을 위에 있는 건무지개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 불국사 안에는 지진과 같은 큰 충격에서도 이 건축물이 잘 버틸 수 있게끔 이런 과학적인 비밀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불국사가 지금 1300년가량 우리 옆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불국사의 모습입니다. 이 불국사는 임진왜란 때 큰 피해를 입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기단부, 이 석축 부분만큼은 끄떡없었던 거죠. 이걸 우리가 1960년대에 보수를 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불국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불국사와 함께 토암산에 있는 또 다른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석굴암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는 토암산, 이 토암산은 안개와 구름을 토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토암산 너머에 동해 바다가 있죠. 그래서 수증기가 굉장히 많은 습한 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이 석굴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석굴암의 본전물 모습입니다. 석굴암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건축물입니다. 인공적인 석굴이죠. 인공 석굴 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공 석굴 사원을 왜 만들었던 걸까요? 이런 석굴 사원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인도였습니다. 인도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었는데 인도는 굉장히 더운 곳이죠. 그래서 좀 더 시원하게 기도를 할 수 없을까 해서 이렇게 굴을 파서 부처님을 모셔두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도의 아잔타 석굴 사원의 모습이고요. 석굴 안에는 늘 10도 정도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된다고 하죠. 그런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도 많은 석굴 사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두낭 석굴이라든지 윙강 석굴, 이런 석굴 사원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영향을 받고 우리도 석굴 사원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돌들은 대부분이 화강암입니다. 너무 단단해서 굴을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들을 깎아서 인공적으로 굴을 만들어서
석굴사원을 만든 것이 석굴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석굴암이 아니라 석불사라는 이름의 절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가장 대표적인 본존불이 중앙에 자리해 있습니다. 이 본존불은 가장 아름다운 균형미를 자랑하는 불상입니다. 이 얼굴의 너비를 1로 보게 되면 가슴은 2, 그리고 어깨는 3, 그리고 가부좌를 틀고 있는 이 무릎까지는 4, 이런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존불의 뒤편에는 관음보살상부터 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조각상들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위에 감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많은 보살들이 감실 안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개가 일제강점기 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듯 석굴암 안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조형미를 자랑하는 불상들이 만들어져 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석굴암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수학과 과학이 있습니다. 먼저 석굴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 석굴암은 이렇게 보시면 본존불이 있는 곳부터 해서 기도를 하는 전실까지 하나하나 모두 수학적 비율에 따라서 만들어 두었죠. 그리고 이 본존불 뒤에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광배라고 하죠. 이 부처님의 후광을 보여주는 광배를 몸통 뒤에나 머리 뒤에 붙여서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석굴암 본존불은 어떤가요? 본존불 뒤 벽면에 광배가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위치에 따라서 광배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 석굴암 본존불은 기도를 하는 이 전실의 위치에서 어른 성인의 키높이에서 딱 바라봤을 때 본존불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면서 본존불 머리 뒤에 광배가 비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인간의 키에 맞춰서 인간 중심의 건축물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석굴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인 특징. 이 석굴암, 화강암들을 깎아서 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돔 모양으로 돌을 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쌓았을까요? 중력에 의해서 돌은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무게 중심을 잘 맞추어서 서로 힘이 상충될 수 있도록 돌을 잘 쌓아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감잡이 돌이라는 걸 꼽아요. 이 감잡이 돌이라는 걸 꼽음으로 인해서 돌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려는 것을 이 감잡이 돌들이 바깥쪽이 더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 무게로 지렛대 역할로 힘을 반대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돔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인공 석굴인 석굴암의 지붕이 잘 보존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일 윗부분에는 이렇게 덮개돌을 올렸는데요. 이 덮개돌이 무게가 무려 20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톤의 덮개돌이 이 돔을 더욱더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면서 이 돔이 이 덮개돌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석굴암. 그런데 이 석굴암이 조선시대의 숭례옥불 정책으로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토암산 중턱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더욱더 잊혀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1909년에 한 우체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석굴암의 발견으로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통감, 일본인은 굉장히 상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석굴암을 서울로 옮겨올 계획까지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후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석굴암은 그대로 둔 채 보수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발견될 당시에 많은 석축들이 무너진 채였고, 그리고 여기 윗부분, 천정의 앞부분이 무너진 채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처음 발견했던 일본 전문가가 이 석굴암을 보고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동양무비라고요. 동양에서는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석굴암은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지게 되죠. 일본은 이 보수 작업을 하면서 천정에 무너진 돌들을 끼워 맞췄습니다. 천장에 돌을 끼워 맞추면서 공간을 좀 띄워두고 그 위에 시멘트로 지붕을 고정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시멘트가 새로운 건축 자재로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천정을 더 잘 고정시키기 위해서 1m 두께로 시멘트를 지붕에 발랐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석굴암의 아랫부분에는 차가운 지하수가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일본이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을 메워버리게 되죠. 그런 일본의 보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보수가 끝나고 난 모습입니다. 일본의 보수가 끝나고 나서 1, 2년이 되자 석굴암 안에 습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습기로 인해서 이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멘트에서 탄산가스와 칼슘이 나오면서 화강암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왜 이런 결과가 생긴 걸까요? 원래 석굴암은 돌로 지붕을 만들고요. 그 위에 작은 자갈들을 잔뜩 덮고 그 위에 흙을 덮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흙과 자갈들 사이로 공기가 통하겠죠. 그리고 공기가 들어오면서 공기가 머금고 있는 습기는 자갈이 다 빨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습기는 다 뺀 채 아주 폭신한 공기들만 석굴암 내부로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풍은 되면서 자갈이 습기를 빨아들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게 안에 습도와 통풍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거나 습기가 많을 경우에는 특히 토암산이라는 곳이 수증기가 많은 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굴암 내부에 수증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석굴암 바닥에 흐르는 차가운 샘이 이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내부에 있는 습기들이 수증기가 되어서 바닥으로 스며들게 되는 스스로 석굴암 내부의 습도와 통풍이 가능한 그런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잘못된 보수공사로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현대에 와서 이 석굴암을 다시 보수하려고 했지만 이미 발라놓은 시멘트를 걷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시멘트를 바르고 이렇게 흙을 덮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고 대신 앞에 이렇게 정각을 세워서 통유리로 석굴암을 막아두고 안에서 기계를 통해서 에어컨이나 제습기 같은 기계를 통해서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200년 동안 잘 보존되어 오던 이 석굴암을 20세기 현대에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석굴암은 그 아름다운 조각상들을 우리가 구석구석 볼 수가 없습니다. 석굴암은 통유리에 갇힌 채 에어컨이나 제습기 같은 그런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겨우 지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석굴암을 두고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유석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잃어버릴지언정 셰익스피어를 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귀중한 보물이 있다. 이 석굴암의 불상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죠. 이렇게 불국사와 석굴암을 살펴보니까 우리 민족은 돌을 다루는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돌을 활용한 건축물들 속에 예술적인 아름다움은 물론이고요. 사상적인 가치와 그리고 수학적, 과학적인 특징까지 하나에 담아두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은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죠. 우리나라는 산성을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특히 이 산성을 높은 곳에 그리고 크게 주로 만들었던 나라가 고구려였습니다. 왜요? 대제국이라든지 아니면 북방의 유목민족들 이런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성을 자연지형을 잘 활용한 그런 지역에 이렇게 요새처럼 잘 쌓았던 거죠. 이렇게 우리 민족은 성 쌓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선시대 만들어 놓은 남한산성에는 어떻게 그 흔적들이 남아있을까요?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천작지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만들어준 성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요새입니다. 해발 480m에 위치해 있고요. 원래 지형이 높은 곳은 높은 곳대로, 낮은 곳은 낮은 곳대로 그 지형을 살려서 성을 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길이가 무려 8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렇게 행성을 두고 있어서 왕이 머무를 수도 있고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는 그런 행정구역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는 성인 거죠. 이런 행궁, 성 안에 행궁이 있는 것은 남한산성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에만 있는 게 있죠. 남한산성의 행궁에는 이렇게 종묘의 역할을 하는 좌전과 그리고 사직단의 역할을 하는 우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묘와 사직은 조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왕이 임시수도로 머무를 곳에는 신주를 반드시 모셔가야 되죠.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종묘에 모셔놓은 위패를 우리가 신주라고 합니다. 그러니 신주를 반드시 모셔가야 됐었고요. 그래서 여기 남한산성에 있는 행궁에는 신주를 모실 수 있는 좌정과 농사와 땅의 신을 모시는 사직단의 역할을 하는 우실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많은 행궁들 중에서도 전란이 일어났을 때 임시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한산성은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2005년에 남한산성을 발굴하다가 그곳에서 통일신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문무왕 12년의 역사서를 보면 한산주에 주장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4,360보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360보가 환산해 보면 거의 8km에 다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주장성, 이 주장성이 남한산성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던 통일신라 시대의 성이라는 거죠. 이 일대에 보면 일장산이라는 산 이름이 있어요. 해가 길다는 뜻이거든요. 이 주장성도 해가 길다, 낮이 길다 이런 뜻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여기에 8km에 다다르는 큰 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무왕 12년 이 시기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다시 당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당나라라는 대제국을 상대해야 됐기 때문에 이 당을 막기 위해서 이곳에 480m 지점에 대규모의 이런 성을 쌓았던 거죠. 그 통일신라 시대에 쌓았던 그 성 위에 다시 보수를 해서 남한산성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남한산성은 통일신라 시대 때 세워졌던 성곽이었고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백제가 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일대에서 건축물의 흔적들이 통일신라 유적으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통일신라 시대 때 쌓은 주장성이 지금의 남한산성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유력합니다. 그러면 이 남한산성, 이 통일신라가 쌓았던 주장성이 고려시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고려시대 역시도 고려를 지키는 성곽으로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고려에는 많은 외침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고려를 뒤흔들었던 외침이 몽골의 침략이었습니다. 1231년 몽골의 첫 번째 침입 때 광주 군민들이 광주성으로 피하여 몽골군의 공격을 방어했다고 합니다. 그 광주성이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몽골의 2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2차 침입 때는 처인성의 승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2차 침입했던 이들이 처인성에 들어가기 전에 광주성을 먼저 공격했던 겁니다. 2차 침입 때도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의 주력 부대가 광주성을 공격해왔으나 이세화가 광주성에서 광주 군민들과 이 광주성을 지켜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살리타이는 광주성을 포기하고 그 가까이에 있던 처인성을 공격하게 됐던 거죠. 한 번 패했기 때문에 한 번은 이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처인성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이세화의 묘지명에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남방의 요충지인 광주성에서 몽골군의 침입에 밤낮으로 성을 수비하고 방비하였다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고요. 이 남한산성, 고려시대 때는 광주성이라 불렸던 이 성이 고려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홍관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공민왕이 잠시 광주성에 피신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통일신라 때 쌓았던 성이 고려시대까지 든든히 잘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인조 때 다시 성을 쌓아서 남한산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인조가 이 남한산성으로 성을 다시 축조하게 된 데에는 이괄의 난으로 인조가 잠시 공주까지 피난을 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남한산성이라는 수도 가까운 곳에 행궁을 가진 튼튼한 성을 만들고자 해서 지었던 겁니다.
이렇게 인조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남한산성의 이름으로 성이 다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한산성은 성곽술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통일신라 때부터 해서 고려를 거쳐서 조선 후기 인조 때 남한산성으로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 그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에는 동서남북에 왕이 직접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이런 장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수어장대만 지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는 옹성과 비밀의 문인 암문이 숨겨져 있어요. 이 옹성이라는 곳은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둘러쳐 있습니다. 그래서 삼면으로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남한산성에는 16곳의 비밀의 문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남한산성을 가게 되면 그 비밀의 문을 발견하는 것도 남한산성을 걷는 하나의 재미가 될 텐데요. 이 암문이, 먼저 지어진 암문은 굉장히 작았다고 합니다. 비밀의 문이니까 눈에 띄면 안 되고 작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뒤에 만들어지는 암문들은 크기가 커졌다고 해요. 암문은 사람이 몰래 드나들기도 하고요. 물자나 무기를 들여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대포 이런 것도 들여와야 됐기 때문에 이 암문의 크기도 커졌던 거겠죠. 그리고 이 남한산성을 둘러보면 이곳에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산성의 위를 둘러놓은 곳을 여장이라고 합니다. 이 여장은 성벽 위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의신할 수 있는 방패의 역할을 하고, 활이나 총을 쏘기 위한 구멍이나 사이를 띄어서 전돌로 쌓은 작은 성벽을 여장이라고 합니다. 그 여장에는 구석구석 틈이 벌어져 있죠. 이 틈을 통해서 활을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구멍이 뚫려져 있죠. 이 구멍은 총구멍입니다. 총을 쏘는 곳이죠. 그렇게 병사들이 자신을 보호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곳이 여장이었는데요. 이 총을 쏘는 곳을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면 여기가 안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 바깥에서 보이는 쪽이고 여기는 성 안에서 보이는 쪽이겠죠. 그런데 이 총구멍을 보면 이쪽은 중간에 총구멍이 불룩 솟아 있죠. 높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곽의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은요, 총구멍 3개가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뚫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에서 보이는 모습과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른 걸까요? 이유는 여기 안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안에서 봤을 때 이 총구멍이 하나는 먼 곳에 있는 적을 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가까이에 있는 적을 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적을 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멍이 아래로 나 있습니다. 위치는 높은 곳에 있지만 구멍이 아래로 나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봤을 때는 같은 위치에 놓여지는 거죠. 그리고 양옆에 거는 원총안이기 때문에 구멍이 똑바로 뚫리겠죠. 그래서 안과 바깥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총구멍이 있다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총이 새로운 무기로 등장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성곽에, 여장에 총구멍을 낸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여장이 없었습니다. 여장이 없을 때에는 총이 없고 주로 사용되는 무기가 활이었겠죠. 그래서 이 여장이 없었고 그때는 요 구멍들, 다른 돌들은 모두 가로로 쌓았는데 이 부분만 돌이 세로로 돼 있죠. 요 부분은 구멍을 그냥 비워뒀던 겁니다. 이 부분으로 활을 쐈던 거죠. 그런데 총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여장을 만들어서 더욱 병사들을 보호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좀 더 이후에는 이제 대포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포를 설치하기 위한 이런 모습으로 변형되어 갔던 거죠. 그래서 이 남한산성을 보면 전쟁에서 사용했던 무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남한산성의 모습도 변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남한산성이 통일신라 때부터 만들어졌던 위에 계속 성을 보수하고 성을 새로 만든 것이 남한산성이라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성을 쌓는 기술도 달라졌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는 주로 동글동글한 돌들을 쌓았어요. 화강암을 가져와서, 이 주변에는 화강암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멀리서 화강암을 가져와서 이렇게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강암이 가장 단단한 돌이기 때문에 단단한 성을 쌓겠다고 해서 이렇게 쌓은 겁니다. 통일신라 때는 이렇게 쌓았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인조 때 남한산성으로 쌓으면서는 이 남한산성 근처에 있는 편마암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이 편마암의 돌들은 이렇게 장방형이라 그러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돌을 쌓았습니다. 왜요?
그래야 성을 쌓기가 더 편하겠죠. 성을 안정적으로 쌓기 위해서 이런 장방형의 성돌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남한산성이 요새 중에 요새라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중에는 남한산성 외곽에 봉우리가 굉장히 높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청나라 군대가 포로 공격을 하면 남한산성이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병자호란 이후에 숙종 때 외성을 새롭게 중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성에는 큰 돌들 사이에 이렇게 작은 돌들을 박아놨어요. 이거는 불국사에서 보여드렸던 그랭이 공법과 같은 의미인 거죠. 돌들을 서로 단단히 조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랭이 공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한산성에는 성곽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난 2005년에 남한산성을 발굴하다가 여기에서 굉장히 큰 기와가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기와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요 정도 되죠. 그런데 이 기와는 어른 등짝만 합니다. 길이가 60cm 가깝게 되고 그리고 무게만 하더라도 보통의 기와장은 무게가 3kg, 4kg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와는요, 무게가 20kg입니다. 기와 한 장의 무게가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보통의 기와와 여기서 발견된 통일신라의 기와,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흔히 기와 그러면 격파가 생각이 나죠. 태권도나 합기도를 하는 이런 운동한 사람들은 기와장 10장 정도는 손쉽게 깨트립니다. 그런데 이 기와, 통일신라의 유적에서 발견된 이 초대형 기와는 단 한 장도 깨트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거죠. 무게가 이 작은 기와의 5배가 넘어가니까요. 그만큼 기와를 크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와를 크고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건축물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가 될 테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지켜야 되는 중요한 건축물이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기와장이 사용되었던 건축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기와가 지붕에 놓이게 되면 그 무게가 상당할 겁니다. 일단 기와장이 크니까 건물의 크기도 컸을 거고요. 기와장의 무게가 무거우니만큼 지붕의 무게도 상당했을 겁니다. 지붕의 무게가 약 500톤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500톤의 기와장 지붕 무게를 감당하려면 기둥이 엄청 굵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무 기둥으로는 도저히 그 기와장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와가 실제로 사용됐을 텐데 이 기와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여기 실제로 이 기와가 사용되었을 유적에서 건물터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주춧돌입니다. 여기에 기둥을 세우겠죠? 여기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안쪽에 이렇게 흙벽을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흙을 섞어서 흙벽을 무려 2m 가까이 될 정도로 흙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둥만으로는 기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둥 안에 2m 두꺼운 흙벽을 만들어서 이 기와를 감당했던 거죠. 그처럼 단단한 기와와 이렇게 튼튼한 건축물을 만들었던 거죠. 통일신라 사람들이. 왜? 여기가 당시 통일신라 때 당나라의 공격을 막기 위한 요새로 지어진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의 공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나라와의 전쟁이 신라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장기적으로 잘 버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량미 그리고 무기를 잘 비축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강탈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군창지라고 합니다. 군량미와 무기를 저장해두는 창고. 이곳은 그 어떤 곳보다 튼튼한 건물이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대형 기와장이 발견된 이 유적이 통일신라의 군창지가 있었던 흔적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남한산성은 생각보다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 남한산성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남한산성이 생각보다 훨씬 대규모였고 또 우리 역사에서 많은 외침을 막아낸 역사의 현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은 우리가 역사 속에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치욕의 공간으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남한산성이었던 거죠. 이렇듯 돌은 성곽을 통해서
우리 역사, 외침의 역사, 많은 전쟁의 역사와 함께 해온 우리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세 곳의 돌과 관련된 유적을 살펴보면서 특히 그 속에 담겨 있는 과학적 특징에 많은 관심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춧돌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기둥을 더 잘 받쳐주기 위해서 기둥 아래에 주춧돌을 둔다고 했습니다. 이 주춧돌을 매끈하고 큰 돌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주 매끈하고 큰 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돌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울퉁불퉁한 주춧돌 위에는 기둥을 세우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콤파스처럼 생긴 그런 걸 가지고 주춧돌의 모양대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주춧돌의 모양만큼 기둥을 파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둔 주춧돌과 기둥은 모양은 매끄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지진과 같은 큰 천재지변이 났을 때 무엇보다 주춧돌과 기둥이 서로가 이가 맞아서 서로를 딱 조여주면서 더 잘 받쳐주면서 더 튼튼한 건축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랭이 공법, 그랭이질입니다. 저는 이 그랭이질이 굉장히 신선하게 와닿았는데요. 그동안은 그냥 내진 설계를 위한 우리 민족이 보여준 공법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그랭이질이 이 주춧돌과 기둥처럼 서로 모양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성격이 다르고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그랭이질을 통해서 서로 맞춰가면서 함께 해오고 있죠. 그런데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서로 맞춰가면서 긴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그 결속력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서로 맞춰가는 관계에 있어서 그랭이질을 얼마나 잘해왔을까?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12월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잘 그랭이질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잘 보여줬던 그랭이질, 그걸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랭이질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